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강타한 이준석 돌풍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순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두하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분주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후보들 오늘도 전국 각지를 돌면서 당원들과 만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4번의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충청 대망론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후보들의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추세를 봤을 때 일단 여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국면에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또 태풍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고 봐지고 있고요. 또 이준석 후보가 최종 얼마 정도의 득표율을 또 획득할 건지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이미 이준석 후보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과연 어느 정도 득표율을 얻느냐 여기에 좀 비중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제 대구였나요? 국민의힘의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 돌직구라고 저는 봐지는데 가감없이 얘기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연설을 하는 모습이 정말 새로움을 주는 것에 아무도 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세대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준석 그 영선의 대표 후보가 오래된 그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가 했는데 어제 보여준 모습은 그래도 차별점이 확실히 있었고 그 돌풍을 이룰 만하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가 결정이 만일에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굉장히 또 무서울 압박, 어떤 민주당의 새로운 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추동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선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또 내심 기대하는 면도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의견들이 양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국면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 상승세를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추세,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실제 당 내부에서의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저희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아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열고 보니까 막 태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당원들이 정권 교체라는 게 가장 간절한 염원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과 당심이 수렴하지 원래는 당대표라고 하면 어떠냐 하면 그 송영길 대표 뽑힐 때 보셨잖아요. 전당대회가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90%가 민주당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10%가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대표는 그냥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면이 많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으니까 당원들이 이 당대표가 누가 되는 게 정권 교체,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은 안정적인 대선 관리를 해본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표심, 2030 표심을 갖고 오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젊은 대표가 유리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당원들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예비 경선은 5대5였죠. 당심과 여론이 예. 5대5였는데 본경선은 7대3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태풍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투표를 하는 순간에 모바일 투표를 하고 7일, 8일 모바일 투표를 선거인단이 하고요. 9일, 10일은 이제 선거인단 중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ARS로 하고 그다음 일반 시민 상대로 또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 누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사실 그 체육관 선거라고 해야 되나 현장 투표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랑 ARS는 집에서 뭐 직장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현장 투표랑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도 역사상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그 전당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당원들이 지금 뭐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게 정권 교체에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초반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에 이 정권 교체 그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륜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진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그럼 지금 이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건 정권 교체와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안철수 대표랑 합당 문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당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총장처럼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영입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도 쉐르파론이라고 하면서 노련한 쉐르파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더 수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나 그리고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략적 선택에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한 점은 사실 그 보수 정당에서는 2030 세대가 보수 정당을 지지해서 대선 때 총선 때 별로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는 보수 정당을 지지해줬죠. 근데 보수 정당을 지지해줬지만 그 지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뭐 확고하게 정체성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변하지 않을 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2030 세대의 지지율을 견인을 해야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보수 정당이 확 바뀌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려면 그냥 중진들이 하는 경우엔 바뀌었다는 느낌은 별로 못 주니까 이준석 후보 정도가 당대표가 되면 2030 세대가 지지하기가 좀 지지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표로 연결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야권 통합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지금 중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정치에 있어서의 그 현실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그 경험이라는 것이 무시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준석이라는 저 인물을 보면 이 말로써 그리고 자신의 뭐 아주 당당한 그런 언사들로 예. 평가를 받아왔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냈다라는 성과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도 당연히 걱정이 될 것이고요. 정치가 생물 같다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그만큼 어떤 규율이나 룰 속의 틀 안에 박혀서 원칙대로 흘러가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경험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이 바람, 새로운 바람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한편 또 속내는 굉장하게 큰 걱정도 안고 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이준석 당대표가 되시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에 뭐 확실히 이목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다시 대선 후보 경선을 좀 연기해서 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하자라는 목소리가 처음에 좀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가 가라앉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국민의힘 전대가 좀 흥행몰이를 하면서 다시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기상 우연히 겹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다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돌풍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그 명분은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가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될 만한 시기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접종 추이를 보더라도 한 11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9월 정도에 저희가 경선을 다 마무리 짓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뭐 다중 집회도 열 수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 경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경우에 12월 정도에 경선을 또 치르게 되면 지금 이준석 돌풍처럼 또 흥행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원칙 없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역풍을 또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어떤 뭐 후발주자들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또 결국에 종국에는 민주정부의 재창출 그것이 가장 큰 전략적 사고의 원칙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고심이 클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무엇보다 지금 대선 주자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 후보 예. 지사님 쪽에서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6월 중순쯤에 대선 기획단이 출범을 하는데요. 대화가 더 오가면 또 뭐 변화의 그런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반대 입장 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원칙대로 고수하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변화하는 그 정치 상황은 이준석 당대표가 또 결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저희가 지난 그 5월 2일이었죠.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비교를 해보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명분을 쌓으실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6월이니까 계획대로 해야 된다면 한 2주 안에 어느 정도의 경선 룰이나 이런 계획 일정들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된다, 민주당 경선 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의원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계파 갈등이 노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이 이제 한때 경선 연기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야당이 경선 일정이 뒤로 밀려 있는데 우리가 먼저 후보를 정해서 뭐 공격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 부분은 저는 9월이나 11월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단 면역이 일정 부분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충분히 SNS나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거가 홍보도 가능하고 뭐 그리고 투표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모바일 투표나 ARS로 하면 되지 현장에 모여서 뭐 합동 연설회를 과거처럼 이제 거대한 이렇게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변화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일찍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일찍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보니까 정세균 총리는 전 총리는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으세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저희가 이제 5%대는 넘었고 한 어떤 여론조사 일부에서는 보면 두 자릿수가 그죠? 10%를 조금 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의 10%를 두 자릿수를 깨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지사는 뭐 사실 예측 가능한 그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였는데 그렇지만 친문은 아니라는 거죠. 친문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세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친문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내지는 이재명 지사와 다른 후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또 무슨 명분과 또 실리도 있냐 하면
야권에서 저렇게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7, 8월에 막 여름에 이렇게 쭉 경선을 하고 9월에 초에 정해야 되는데 컨벤션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야권의 전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준석이 되든 뭐 나경원이 되든 주호영이 되든 누가 되든 나머지 분들도 이름을 호명해야겠죠. 뭐 홍문표가 되든 조경태가 되든 이분들이 됐을 때 이 바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야권이 누가 되든 아주 강력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표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야권에서 막 또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화를 막 보이고 뭐 누구를 영입하네 마네 뭐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냥 7, 8월에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보를 전당대회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계파 갈등까지 섞여 있지 않을까, 종합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꿀팁을 드리자면 1992년 이후에 거대 이제 양대 정당에서 후보를 배출해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후보를 정한 그 분이 쪽에서 정당에서 본선에서 승리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꼭 지적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예. 예. 항상 1년 전 뭐 먼저 또 후보를 그렇더라고요. 결정한 곳이 그 주자가 또 이기더라고요. 이겼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은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은 뭐 우리 당 내부 사정을 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개파 갈등은 없다. 지금 최소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주자들이 나왔고 거기 그 주자들의 그 제시하는 미래 비전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책 검증, 정책 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선 연기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바라봐질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좀 궁금한 게 현실입니다. 좀 어떻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당원 당규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당원 전체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전체 민심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대가 있는 경주잖아요. 사실은 예. 이 선거라는 것이. 그럴 때 국민의힘의 그 시간과 또 민주당의 시간이 완전히 차별적으로 갈 때 저희가 또 안아야 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뭐 만일에 저희가 그걸 문제 삼아서 명분으로 삼아서 날짜를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또 국민들은 그 명분을 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각 당은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이게 다 각 정당의 목표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일 텐데 사실 민주당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 때도 보면 원래는 당원 당규상 그 후보를 배출 못하게 돼 있는데도 그냥 바꾸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원칙을 그냥 바꿀 때 그 모든 후보들이 합의를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서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면 유불리를 따지고 하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잘 해명할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꼭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예. 딴 분에 비해서 앞서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보가 빨리 돼서 체제를 정비하고 당내 경선은 항상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후유증을 남기니까 그거를 봉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별로 컨벤션 효과가 없으니까 9월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책 능력이라든가 여당이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걸 선호할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 참모라면 그런 걸 건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이재명 지사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앞서가니까 오히려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뭐 어떻게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모습을 예.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런 방법을 보여도 아무래도 제 생각엔 여당보단 야당이 전당대회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조금 더 국민들의 주목을 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흥미진진한 요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보고 2차 추경안 편성 관련된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대 입장 보였었던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 편성은 하겠다. 이 부분은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 지금 더 거친 세금 내에서만
추경안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 부분도 사실 이미 예산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30조 가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필수적으로만 좀 지급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좀 기조가 계속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조율된다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재정 당국에 의하면 그 수출 호조나 부동산 법인세 그런 세수들이 들어온 것이 거의 19조 이상이 더 들어왔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재정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14조 정도 쓴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위로금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당에서의 당론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홍남기 총리는 또 국간직이시니까 본인 책무에 또 충실하기 위해서 저렇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자세를 계속 취해 오셨거든요. 뭐 조금의 갈등은 저는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 사실 GDP 대비 예. 4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50%까지 가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OECD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 부분을 또 강요하기도 합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국가가 부채를 내지 않고 나라 돈은 계속 괜찮은 상황인데 재정은 괜찮은데 국민들만 너무 힘든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것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하는 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지급 가능할 것이다. 추석 전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전쯤에 당론 쪽으로 의견이 네. 하나로 합쳐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도하 의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런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얘기를 때때로 하세요. 근데 관철시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이면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저런 입장을 견제하더라도 실제로는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체 지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국가 채무는 660조 원이었는데 이제 1000조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비율을 따지자고 하더라도 너무 속도가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정부에 억하심정이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건 근거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좀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서 통화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자 뭐 이런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렇게 돈을 푸는 거, 그다음 재난 아주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꼭 또 좀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2.6% 상승하고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일정 부분 우려가 되니까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안타까운 건 헌법에 정해진 손실 보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먼저 이 부분부터 빨리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2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2차 뭐 추경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물가 안정 대책 그다음에 헌법에 정해진 손실 보상 의무를 자영업자들에게 해주는 문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보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민생을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선별이 아니라 이제 보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민생 안정을 위한 건가 약간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그 부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삶이 좀 어려워진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피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민생 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더 제대로 다 투입돼서 승수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또 느껴진 체감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과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한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상법은 사실 국가가 위헌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빨리 입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텁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시긴 했는데 네.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것을 기재부에서 그런 식으로 사실 방어하기 위해서 내놓는 논리가 일정 부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그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 의무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거는 막 그냥 이렇게 여당이 의석이 충분하니까 강행하시잖아요. 강행하시고 꼭 필요한 거는 강행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초선 의원들 왔을 때라든가 지도부 만났을 때라든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좀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일정 부분 사실 국가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는 계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쭉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 해결하시고 이제 20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국가가 의무부터 빨리 해결하고 나머지를 해결하자. 순서를 그리고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둔 거.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